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도요.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야권 주자들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통합 문제, 이제 어제부터 양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당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상당히 어색하게 좀 긴장도 되고 서로 불쾌한 상황에서 9분짜리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칼럼, 김창경 칼럼 논설 주간이죠. 종종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로 가면 현 정권 내년에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뉴스가 어느 정도 주로 이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고 중심의 뉴스가 되다 보면요, 전반적인 전국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소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큰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대한민국 내년에 3월, 그 다음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 숲을 제대로 못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종 좋은 분석들, 또 이 좋은 칼럼들, 그리고 이 정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이 책임 있는 인사들의 인터뷰,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잘 정리해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요즘 굉장히 길게 많이 봐주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전국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요, 이준석 대표 정말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형 동생하고 준서가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 대표님 하니까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 밖에서도 잘 아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대표님 이렇게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고 좀 정이 없어 보이니까 준이 대표님 이렇게 준이 대표 님자를 빼고요, 준이 대표 이렇게 해서 준이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름이 이제 준석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이 준이 퍼스트 네임에 속해요. 석이 미들 네임이고 이가 레스트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준이 이렇게 준이 대표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밖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님 이렇게 공식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 내일 18일인데 이미 이준석 대표가 대전 현충원을 가고 그 다음으로 동작동 현충원을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격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또 하나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 호남 공들이기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대전 현충원을 간 김에 광주 참사 현장을 들렀어요. 그런데 다시 내일 이제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고요, 전주를 갑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이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이 강한 서진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있는 군산, 그리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전주 상용차 공장, 그 다음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 그 다음에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복 중요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지도부 이 방문이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폼 잡고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민에게 와닿는 그런 형태로 이 현지 방문을 하고요, 이것을 입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내일 가는 이 전북 행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통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하면 너무 판에 딱 짜여져 있고, 말하자면 수구꼰대 정당이라는 비판을 그동안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정화된 스타일의 당 운영, 그리고 현장 방문, 이런 거에
상당한 변화를 줘서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국민의힘이 정말 일하는 정당이구나, 정말 대안 있는 정당이구나,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당이구나, 이런 그 신뢰감을 줘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여권에 대한 심판론을 확산시키는데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 정치는 결국은 이 새 정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하는 정치는 하나의 큰 정치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두가 이 공통점인 것은요, 중도 이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 그 다음에 중도 확장, 이런 거를 윤이든 이든 둘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년에 최소한도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특히 2030 세대와 그 다음에 중도층, 이런 지지계층을 새롭게 확보해서 투표로 연결시키겠다는 고도의 이런 선거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은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보수주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보수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대로, 즉 사전적 의미대로 무슨 과거의 가치를 지켜낸다 이런 차원이 아닌데, 지금 그런 인식이 잘못 오랫동안 박혀 있어요. 이 보수, 지금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치적인 이념적 그 컨텐츠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윤석열, 이런 분들이 새롭게 전면에 나서면서 이 보수의 개혁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 현 진보 진영, 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진보 진영에서 이탈하고 있는 탈진보층까지도 이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 세력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정치를 지금 하려고 이 기치를 내걸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치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상식, 이러한 이 가치를 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국립현충원, 서울현충원을 갔을 때 방명록에 자유민주화 산업화, 이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겠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어떤 업적이랄까요? 전국 목표.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DJ와 YS. 그리고 자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자유는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모욕도 맨 먼저 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수든 전통 보수든 전통 진보든 모두 하나의 큰 이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철학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랄까요? 여기에 2030 세대들, 중도층들, 또 이 무당층들이 탑승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적 이 가치의 개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미 이준석 대표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 이 양이요,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번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윤석열 지금 너무나 늦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미숙하다. 그리고 발사체인지 발광체인지는 직접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식에 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준비가 들어돼 있고, 이 판이 바뀌면 지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비판적 시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당연히 윤석열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시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각의 흐름을 보면 일단 압박성 시각입니다. 이 압박성 시각은 두 개예요. 하나는 타임 스케줄로 볼 때 8월까지 본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은 미숙하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야당의 대표고 야당의 대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선거, 이 경선 국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고 대선 국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좀 평가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예가 바로 안철수 대표 4번 달고서 됐느냐 2번한테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 이제 조목조목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치인으로 갈 거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에 야당 대표할 때 비장함, 소명의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도 가졌지만 10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야당 당 대표가 됐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멋진 일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자의적으로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바로 오바마다. 왜 오바마였냐면 미국 유학대인데 오바마 대통령 전당대회 연설을 보면은 정치란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예술이다. 이렇게 느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부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 탄핵 부정론과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음모론에 빠져서 만약에 이 재검표까지 가는 이런 주장에 본인이 옹호를 하고 나섰다면 보수정당 한 방에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광체가 아니고 이 반사체에 부여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문제가 부각된다면 과연 해박한 지식을 경제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이 경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할 만한 화끈한 영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이것이 경제에 대한 불안을 많이 희석시켜줬고요. 그리고 이 대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냐? 그러니까요. 입당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부정 플러스 부정 이꼬르 긍정이잖아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입당을 하리라고 본다. 이거 하고요. 안 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는 안 할지도 모르겠네라고 하는 의식이 평가가 깔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 갔을 때 굉장히 기획재차게 아마추어 같은 티가 났다.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하는지 보여주지도 못했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고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이 당이다. 그래서 당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는 조짐이고 입당은 이미 했어야 되는데 늦었고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수사 빌미를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승민 탄핵 논란을 조금 더 빨리 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희룡 지사는 아주 젊고 또 이 어젠다 파악이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빨리 제주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 좋겠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정확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요, 여론조사 대 당원조사 5대5잖아요. 이 경선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다면 모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원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상당히 부끄럽다. 그리고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좀 더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적으로 이 상호주의는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북 협상을 할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상호주의예요. 이 상호주의가 가장 세게 적용된 것이요. DJ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해 98년도 4월에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상호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쌀과 비료가 아무 대가 없이 북한으로 흘러다는 걸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뭐라고 그럴까요? 탄력성 있는 상호주의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수술시대 시스템이 설치하는 법 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선악구도로 이 사태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병원 자율에 맡겨라. 그래가지고 이 병원 이 CCTV를 설치하는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이거 CCTV 설치법 강제 안 해도 더 많이 될 것 아니냐. 의사들을 잠재적
이 범죄로 인식을 한다면 누가 이 외과의 의대생 중에서 지원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가요. 이미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인식을 보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면회간 적도 없고 갈 계획도 없다. 다만 본인이 성공하면 내가 참 영임을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그분이 궁금한데 감옥에서 당 대표가 된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윤석열, 그 다음에 정국의 흐름과 차기 경선 관리자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제 아실 만큼 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과 직접 연락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메시지도 보냈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덕담을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내오겠죠. 어디선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든 당 밖의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불가근 불가 원의 원칙을 지키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 이 다소까칠하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분을 배척해서가 아니라요. 경기도 시작되기 전에 공정함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주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지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 다만 당 밖의 주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는 가운데서 어제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이고요. 안철수 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어요.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개 세션 이어서 바로 이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요. 비공개 회담 9분 만에 털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빡빡한 분위기고요. 두 분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았다. 상당히 냉랭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합당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지금 뭐가 복귀이냐? 이제 협상단도 이제 만들겠죠. 왜냐하면 여당 이준석 당 대표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면 바로 실무단을 꾸미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무협상단에는 이 주호영 의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 때 권한대행 시절에 만들어놓은 협상단 거기에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협상단만 맞으면 이제 실무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만나서 핵심적인 쟁점 즉 이견은 바로 뭐냐? 당명을 바꾸자는 겁니다. 당명. 그래서 이제 이미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분도 본인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당헌 당규를 바꿔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 이 세 가지가 기본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합당의 대원칙인데요. 이 합당의 대원칙 속에 당명 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얘기를 보면요. 본인은 이준석 대표 얘기는 본인은 주호영 의원한테 보고받은 안에는 당면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쟁점이 돼서 9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분과 이 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안철수 당 대표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지금 체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102대 셋 그러면은 당대당 통합이 세석하고 102석하고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것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이 안철수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국민에서든 이 당에 합당이 되면 항상 내가 당 대표를 해왔고 공동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 본인이 10여 년간의 그런 정치 경력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세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흡수됐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반 이것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이 큰 틀에서의 대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이 우리 국민들의 이 광폭적인 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형이 동생을 안고 가잖아요. 포용.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이 포용의 정치,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도량의 정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 말이죠, 이 남북관계 얘기할 때 이 맏형론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 북한이 너무 어리고 약하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큰 형의 입장에서 안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북한은 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지향점은 보수 플러스 알파, 여기에 중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민주당하고는 달리 국민의힘도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한 진보에서 이제는 중도 진보 정도로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중도 보수까지는 아니고요. 중도 진보 쪽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 중도 진보, 탈진보층 인사들까지 영합해서 영입을 해서 지지 기반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당명 변경이라는데 너무 이 정치적인 폴리티컬 웨이트를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명은 당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도 당명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둬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내가 안철수 대표한테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과거 같은 당명 바뀌면 내가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당명을 바꿈으로써 중도 좌파, 그런 게 중도층, 진보 색깔 중에서 또 탈진보 인사들, 그리고 이 젊은 2030 남자 플러스 여자까지도, 그리고 현재 마지막까지 지금 이 여당의 지지층 남아있는 40대,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중도층과 그리고 진보적 세체를 과감히 달아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당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도 굉장히 커요. 저 자신도 국민의힘이 이게 국민의힘 잘못하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people power로 되어 있어요. 이 people power는 잘못하면요, 이게 정치적인 이념 반경을 달리하는 그런 용어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저는 당명 그 자체도 싫어하지만요, 당명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이 당명이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새누리당으로도 바뀌고 뭐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거, 이번에 이준석 호가 들어서면서 이 판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거대한 파도의 변화를 담아서 당명도 바꾸겠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맞아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쉽게 미리서부터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않으면 이 합당의 협상이 더 생각보다 쉽게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또 이제 중요한 또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몇 가지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 핵심적인 거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쉽게 야당 즉 국민의힘에 입당을 못한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의원도 들어가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주자들, 하태경,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막상 들어가면 여당이 엑스파일을 싸가지고 비판을 하기 전에 내부 검증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내 내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준석 돌풍과 관련해서는요, 이준석과 이 송영길은 둘 다 비류고, 이 탄핵 반대세를 쫓아 이준석을 지지한 것은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여기에는 2030 20대 이 남성들의 박탈감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은 이준석 아버지 뻘이라는 식이지만은 주류 집단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이준석 당선보다는 송영길 당선이 내용적으로 더 혁신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3번씩이나 떨어져서 풀뿌리 힘으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본인은 부엉이 지지도 못 받았고 인평론계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 중에서요,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책과 정서면에서 많이 다르다. 그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김동연 부총리는 민주당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야당에서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침을 흘리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창균 칼럼 이준석 플랫폼에 올라타는 2030 야 경선이 결승전 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이어서요. 야당 대표 선거에서도 2030들이 당선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시대를 뒤집을 기세다. 이런 지금 현재 취지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한 1분에 걸쳐서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요, 이 일성이 여러분이 나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셨다는 말로 수락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유권자가 주어고 자신은 목적으로 내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 이런 데서 2030 유권자들을 적극 개입시키겠다. 이런 예고로 보이고요. 이미 이러한 예비 실험은 성공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4월 재보궐선거 때도 2030 시민참여 유세단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서 성공한 것 아니냐. 그때 보면 민주당 박영선은 20대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을 치지 않는 이유 역사의 경험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 한마디로 2030이 전부 다 떠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기고 태양광 친환경 사업 자기들끼리 해먹는 행태에 분노했고요. 둘째, 토착 외군이 건물주니 하면서 국민을 이리저리 쪼개는 분열의 정치에 신분이 났고, 셋째, 평등 공정 정의를 떠들더니 4년 동안 내내 2030 세대들이 목격한 것은 조국, 윤미향 그리고 여비서 성추행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2030이 이런 여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030 이준석 대표는 결국 2030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번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그래서 야당이 이들과 대선까지 통행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계산일 것이다. 그러면서 참고적으로요. 2030 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34%, 그리고 이 4050 세대가 38.7%,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27.3%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30의 특징은요, 이 숫자상으로는 34, 38.7, 27.3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2030은 진영 기속성이 굉장히 약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한테 20% 이상의 차이로 압승을 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플랫폼에는요, 이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에서는 좌판을 까면 물건이 잘 팔리고, 그래서 사람이 몰려들고,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초인류 기업들을 보면 독보적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정치의 흐름도 바꾸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당 신청자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제1야당 대표를 당선시킨 세대가 이준석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도 이거는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고, 이런 2030 세대들이 2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뒤집을 기세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런 이준석 돌풍에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플랫폼에 2030에 올라타겠느냐.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과 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장찬 조폭형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조국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뒷골목으로 끌려가서 린치를 당하는 판인데, 2030들이 이러한 민주당 판에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2030 축제 형식으로 펼쳐질 야당 경선이 실질적인 대선 결승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칼럼, 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 굉장히 쉬우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이 조선일보 이 김창균 칼럼 꼭 전량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